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 109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적 글쓰기 실제 이제 이 학생들이 서로 좋은끼리 협력해서 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토의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를 한편의 법정 형태였던 연극처럼 각자 이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이제 그런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른 수강생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런 형태로 발표를 준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학술적 글쓰기를 과제물로 제출했을 때 담당 교수한테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출한 게 지금 오늘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제는 토끼 울타리라는 영화에 대한 겁니다. 그 영화를 보고 서구 문명과 비서구 문명 간의 문제인데, 이 서구 문명이 자기 문명의 어떤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비서구권, 여기서는 이제 원주민에 해당되는 토끼들을 토끼들을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들을 가족을 해체시키고 또 이들의 영토를 침략해서 울타리를 쳐서 또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영토를 삼으면서 지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죠. 그래서 이제 이 백인 집단을 여기서는 하얀 악마라고 지금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선 목차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뭐 소논문이든 어쨌든 학술적인 형태의 글쓰기는 이렇게 목차가 갖춰져야 됩니다. 여기서는 차례라고 했는데 이제 같은 의미죠. 먼저 1번의 서론, 서론의 이제 부제를 뭐 뻔뻔한 생각 이렇게 했지만 서론이고, 본론에서는 울타리 안에서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본론에서 이제 본론 1 이렇게 항목을 그죠? 예, 작은 이제 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하얀 악마. 그다음 또 토끼 중에서도 주인공인 몰리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그레이시나 데이지가 있고 또 토끼들을 도망간 토끼들을 수색하는 같은 토끼지만 무두라는 수색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편인 하얀 악마에는 네빌이 있고 그 다음에 수녀가 나옵니다. 수녀지만은 이제 여기서 긍정적인 인물상은 아니죠. 그 다음 본론 2는 삼색 당근입니다. 그러니까 당근 종류가 3개죠. 자, 1번 달콤한 당근, 2번 살벌한 당근, 3번 토끼 당근. 이렇게 제목만 보면 또 잘 모를 수 있지만 나중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달콤한 당근. 자, 달콤한, 이건 이제 좀 우리가 유혹할 때 달콤한 맛으로 이제 우리가 당근으로 유혹한다는 의미가 있죠. 살벌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그 당근이 굉장히 그 자신들을 학대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당근이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당근에 대해서 그, 그 당근의 실체를 깨닫고 또 도망간 토끼들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은 토끼들도 있죠. 본론 3에서는 토끼의 변명, 마지막 본론 4는 울타리를 넘어서 누가 더 좋은 당근을 가졌을까? 건강한 당근. 마지막 3번이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골격을 갖춰야 되죠. 학술적인 형태의 글이니까.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서론부를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이 글을 쓰기 전에 비서구가 토끼냐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먼저 이야기하겠다. 제목 토끼 울타리라는 영화 제목에서 영감을 얻었다. 토끼 울타리란 당시 호주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끼의 대량 번식을 막기 위해 대륙을 가로지르며 설치한 기나긴 울타리를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에서의 토끼 울타리를 백인들이 원주민에게 행했던 비인간적 정책을 표현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비유적 표현으로 보았다. 그래서 원주민 입장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까지 내몰려 통한의 삶을 살고 있는 원주민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영계인으로서, 그렇죠? 원주민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백인들의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경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그런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렇죠? 경계인으로서 영어를 말하는 원주민의 한을 담아 백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형식의 제목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라든지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서론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이나 어떤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나 이런 것을 설명한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원주민 탄압 정책은 동화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54년간 원주민 어린이들을 부모와 생이별시켜 강제로 백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었다. 그 시대의 원주민은 도둑맞은 세대라고 불린다. 이에 2008년 2월 13일 호주 정부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지만 약 46만 명으로 인구의 2%에 불과한 호주 원주민은 현재도 평균 수명은 일반 호주인보다 17년이나 짧고 영아 사망률과 실업률도 높다. 이거는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통계로도 지금 나와있지만 각주 1번을 보세요. 나와있죠? 송영창 기자 신문에서 발췌한 겁니다. 호주 정부 원주민의 참회의 눈물, 백인 가정 강제 양육 피해자들에게 첫 공식 사과, 한국일보에 2008년도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제 사실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 토끼 울타리라는 영화를 주제로 해서 지금 글을 쓴 겁니다. 학술적 형태의 리포트를 쓴 겁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며 동화 정책의 근본이 되는 서구 문명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문명이 원주민의 문명보다 가치가 있고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그들의 문명이 원주민의 문명보다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원주민을 구제할 의무와 권리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글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들이 문명이 원주민 문명보다 뛰어나다는 이유로 원주민을 구제할 의무와 권리가 있을까? 원주민들이 요구했으면 모르겠지만 원주민들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건 하나의 명분이죠. 원주민들을 도와주겠다, 이들을 구제하겠다 의무와 권리. 그 전에 원주민끼리 알아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뭐 풍요롭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강제적으로 원주민들을 이렇게 부모와 자식을 생이별시키고 백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우리는 서구와 비서구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더라도 제목만 봐도 상대방이 이 글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만들자는 생각 하나로 이 글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으로 원주민을 토끼로, 백인을 하얀 악마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유래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유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을 토끼라고 표현한 것은 제목을 설명할 때 언급한 것처럼 원주민의 삶을 토끼 울타리에 비교한 것처럼 백인들이 쳐놓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표현하였다. 백인을 하얀 악마라고 표현한 것은 영화의 바탕이 된 책이 토끼 울타리를 따라서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Follow the Rabbit Proof Fence 해가지고 이제 원래 원작이 있습니다. 이 원작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가 토끼 울타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화의 바탕이 된 책에서 원주민들이 백인을 처음에는 착한 정령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백인들의 잔인한 행동 같은 걸 보고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백인들을 하얀 악마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발언해 보면은 여기서의 백인이란 현대의 백인이 아닌 과거의 호주 원주민들에게 원주민 탄압 정책을 사용한 백인을 말합니다. 미국도 사실 지금 호주와 관련된 거지만 미국의 아메리카에서도 그 인디언들이 그죠? 얼마나 많은 그 살육을 당하고 탄압을 받고 원래 원주민인데 어쩌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그렇게 주인 행세한 겁니다. 굴러온 돌들. 그리고 원주민과 백인의 문명을 당근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기로 했다. 문명을 당근. 그죠? 자, 본문 1장에서는 토끼와 하얀 악마에 대한 인물 소개로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과 가치관 등을 설명하였다. 2장 삼색 당근은 각자의 문명을 당근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표현하였다.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과 백인 악마들이 들고 있는 당근, 그리고 토끼의 당근을 빼앗기 위해 교육이라는 겉모습을 한 살벌한 당근, 이렇게 나눠서 서구 문명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비서구 문명의 좋은 점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3장에서는 하얀 악마의 당근을 거부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그 당근을 받아든 토끼의 상황, 토끼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하였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당근을 덥석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속은 거죠. 오히려 그 당근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자기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영토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끼들의 그렇게 당한 토끼들의 이제 말이죠. 제목만 들어서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읽다 보면 아 이런 뜻이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상징적이거나 비유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읽은 것이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토끼와 하얀 악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서론부를 구성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어떤 글로서 보고형 리포트 형태의 글로서는 아주 순수하면서 좀 소박하고 전문적인 학술적 논문은 아니지만 그런 어쨌든 형태의 요건을 갖추면서 대학생다운 그런 표현을 잘 쓴 것 같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울타리 안에서 자, 본론 작은 1번 토끼와 하얀 악마. 토끼입니다. 영화에서 나타난 여러 명의 토끼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토끼들이 가지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땐 토끼들마다 나타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토끼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자, 토끼 종류 중에 먼저 주인공 역할을 하는 몰리가 있죠. 그녀는 토끼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져 원주민 거주시설로 끌려가지만 하얀 악마의 일방적인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찾아서 동생들과 함께 탈출을 감행하는 용감하고 어떻게 보면 하얀 악마의 당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만의 당근을 고집하는 보수적인 토끼이다. 보수적이란 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정치 풍토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다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죠. 보수가 실제로 순수하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전통을 유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보수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 보수. 우리나라 보수는 사실은 친일 행정,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이나 좀 부패한 그런 사람들이 이 보수층에 많아요.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지도적인 위치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뭐 그렇게 하면 조금 저는 이제 조금 진보적인 입장 그런 정치 성향으로 보면 조금 그런 쪽이라서 한국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부정적인데 원래 보수란 말은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몰리는 보수적인 토끼입니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 자라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원주민 시설에서 탈출을 할 때도 그녀는 자연의 도움을 받아 탈출한다. 비가 오기 전 도망을 가야 자신들의 발자국이 지워진다는 사실은 원주민 사회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지혜인 것이다. 그렇게 자연을 이용해 탈출을 하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들의 방향을 알지 못하게 교란을 시키는 발칙하면서도 영리한 토끼. 이 몰드란 토끼가 구전으로 전해온 그런 어떤 지혜를 이용할 줄 아는 그런 토끼입니다. 그렇죠? 영리하죠.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있지만 국가가 자신들을 잡기 위해 퍼뜨린 소문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이런 어떤 주관이나 주체성도 있는 토끼입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다. 자신들의 문명만을 받아들이고 하얀 악마의 문명은 받아들이지 못한 그녀는 하얀 악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최대의 희생양이고 급변하는 시대에 그 물결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지 못한 도망자이기도 하다. 자, 몰리라는 토끼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레이시를 한번 볼까요? 하얀 악마의 당근을 받아들이고 당장에 먹어버리고 그 당근이 맛에 길들여져 버린 그레이시는 하얀 악마의 당근을 아무런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언니 동생과 함께 잡혀와 자기 당근의 소중함을 기억하기보다는 거주시설의 편안함과 하얀 악마에게서 도망쳤다가 잡히면 독방에 갇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망가는 내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과 다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그런 토끼입니다. 결국 하얀 악마의 교란 작전에 휘말려 다시 잡혀가 그레이시는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한다. 그녀는 하얀 악마의 당근을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대부분의 토끼들이 그레이시처럼 하얀 악마의 강압과 압박에 무서워 주는 대로 당근을 다 받아먹었을 것이다. 자, 이게 그레이시 토끼를 말합니다. 데이지도 있습니다. 데이지를 통해 그 시대의 일반적인 토끼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녀와 같이 하얀 악마의 당근을 받아들이기는 하나 그레이시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하얀 악마의 당근을 받아들였다면 데이지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주변 인물들의 행동과 말에 휘둘려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좀 주체성이 없죠. 그죠? 당근에 대한 주체성과 생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토끼이다. 영화 속의 데이지는 나이가 어려서 언니 말에 따라 움직이는 토끼일 수도 있겠지만 데이지는 당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기보다는 군중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토끼로 보여진다. 결국 몰리를 따라 탈출해 자신의 당근밭에서 여생을 마감했지만 데이지는 국가의 정치와 사회 변화에 무관심한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데이지가 좀 이렇게 자기의 확실한 주관이 없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에 끌려다니고 이런 이제 우리도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수동적이고 좀 우유부단한 유형의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이제 데이지가 그런 유형에 속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이 무두입니다. 같은 토끼지만 달아난 토끼들을 수색하는 그런 입장이죠. 수색자는 원주민이다. 하지만 딸이 볼모로 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색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 늘 표정이 없고 묵묵히 일만 한다. 딸이 볼모로 잡히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영화 속에서도 특별히 봐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몰리 일행이 도망칠 때 왠지 알면서도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아무래도 같은 토끼니까 그렇죠? 좀 연민의 정이랄까 같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러 봐주면서 이제 잡지 않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의 대사 중에는 그 아이는 영리합니다. 그들은 집에 가고 싶어 해요. 라는 대사로 미뤄볼 때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무서운 토끼이지만 자신도 볼모로 잡히는 딸을 위해 일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배신자 아닌 배신자 토끼인 것이다. 그 시대의 무두처럼
하얀 악마에게 잡혀 자기 나라와 종족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드는 어쩌면 아이들을 잡으러 가면서도 아이들이 하얀 악마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가장 소망했던 인물일지도 모른다. 자, 여기 이제 네 번째 유형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얀 악마로 넘어갑시다. 하얀 악마도 몇 명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상징적인 인물을 이제 보면은 네빌하고 수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빌은 가로에 데빌이라고 되어 있죠. 네빌이라는 발음, 데빌 하면 이제 악마라는 단어 발음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네빌이라는 이름으로 데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리와 데이지처럼 원주민 보호기구 의장이 네빌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원래 네빌은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이게 가상 이야기 아니고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다는 거죠. 계속 볼까요? 호주 서부 모든 원주민들의 법적 후견인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원주민들에게 동화정책을 강제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영화 속의 네빌은 백인 우월주의에 가득 찬 나머지 그것이 그들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몰리를 수용소에서 만나서 이것은 다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는 일이다. 의무, 봉사, 책임이 우리들의 표현한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도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 영사기를 통해 부인들에게 원주민 백인 동화 정책에 대하여 설명할 때도 그들이 원치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원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게 사실은 자기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원주민들이 원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원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그죠? 이런 명분하에 강압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동화 정책은 말 그대로 이거는 통합 정책이나 뭐 조화를 이루는 화해를 이루는 그런 정책은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한쪽에 완전히 흡수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수녀를 봅시다. 수녀들은 몰 일행이 수용소로 처음 들어갔을 때 반겨주면서 겁내지 마라. 저쪽에 남은 침대가 있으니 그곳에서 자렴. 이라는 말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주는 자신들이 착하고 우월하다고 느낀다고 느껴진다. 표현이 조금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더 순화시키면 됩니다. 느낀다고 느끼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자신들이 착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한다고 느껴진다라든지 다른 표현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아이들을 지켜주고 노래, 영어 등을 가르쳐 주면서 자신들이 봉사와 선행을 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건 역시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생각일 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삼색 당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당근 중에 달콤한 당근입니다. 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개발된 다양한 기계와 기술들이 하얀 악마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래서 드디어 토끼들도 석기 시대의 문명에서 벗어나 의식주 및 다양한 삶에서 편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수용소로 가기 전 몰리, 데이지, 그레이시의 원주민 가족들은 먹을 것을 직접 사냥해야 했다. 만약 먹을 것을 만약 사냥감이 풍부하지 않는 날이면 그날의 끼니를 굶어야 했을 것이다. 항상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여가 시간을 지낼 틈 없이 정말 생활은 의식주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만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하얀 악마의 수용소에는 먹을 것이 항상 풍부하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린 토끼들은 식사 시간에 제때 식사를 할 수 있다. 그 식사의 보답으로 돈을 받지도 않고 힘든 노동을 받지도 않는다. 힘든 노동을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뭐 부여받지도 않는다라든지 조금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죠. 그저 약간의 약속인 지킬 것만 지키고 머물러 있기만 하면 절대 굶지는 않는다. 그들에게는 마실 물도 잘 없었다. 자, 이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할 때는 이렇게 한 칸 띄우면서
글자 크기도 본문 크기보다는 좀 작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학술지 형태의 글에서는. 그래서 여기 각주 2를 딱 단 거는 이게 원문에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2를 보세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도리스 필킹턴, 김시연 옮김, 토끼 울타리, 황금가지라는 출판사 이름이고 2003년도에 발행됐고 그 책 59쪽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하 인용문의 쪽수만 표시하겠다.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언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쪽수만 표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주를 달면서 설명해 줬어요. 이런 게 이제 가장 양심적인 형태의 학술적 글쓰기죠. 이렇게 인용을 했다든지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갔을 때는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관련된 이 내용, 인용문 보면은 사막의 유목민들은 요리 도구 없이 그저 손이나 나무 그릇으로 바위 구멍에서 물을 퍼마셨다. 마실 것이 다양해질 때라고는 따뜻한 겨울 동안 글레빌에라 속에 속하는 사막 오크나무가 꽃을 피울 때뿐이었다. 원주민들은 그 꽃을 물이든 콜라몬에 넣어서 과일주스나 청량음료와 비슷한 달콤한 음료를 만들어 마셨다. 이렇게 책에서 인용한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토끼들은 자주 씻지 않았다. 씻을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의 씻는다는 개념은 흙탕물에서 물장난을 치는 개념일 것이다. 그래서 하얀 악마들은 처음 토끼들이 수용소로 오면 제일 처음 비누로 온몸을 씻긴다. 어쩌면 씻지 않기 때문에 토끼들의 수명이 짧았을지도 모른다. 깨끗하지 않은 천에 세균이나 벌레가 생기듯 씻지 않은 그들의 몸에는 세균이나 벌레가 많이 생길 것이고 그만큼 병에도 많이 걸렸을 것이다. 또 토끼들은 불편한 간이집 같은 오두막도 아닌 풀을 엮어놓은 그들만의 보금자리에서 산다. 사막에서의 저녁이 되면 바람이 다 들어와 춥고 낮 동안은 나름대로의 그림자가 지기는 해 보이지만 뜨거운 태양을 완전히 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하얀 악마들은 토끼에게 온전한 집과 편안히 잘 수 있는 침대를 제공한다. 영화 속 네빌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전화기는 토끼들에게 보급되지는 않았으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하얀 악마들을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아이들이 수용소에서 도망갔을 때도 먼 지갈롱에 있는 아이들의 엄마에게 소식을 알려준다. 그죠? 그들에게 없던 기차도 하얀 악마가 들어오면서 만든 것이다. 그 때문에 그레이시가 엄마에게 가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고 가면 더 빠르다고 인지했을 것이다. 또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원작에서는 몰리, 그레이시, 데이지가 수용소로 갈 때는 배를 타고 간다. 그때 아이들은 바다를 처음 보고 즐거워하며 배라는 이동수단도 있다는 것을 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지금 이렇게 인용문, 실제 원문에서 했죠. 아까 각주에서 언급했지만 쪽수만 표기했죠. 이하 쪽수만 표기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이렇게 이하 인용문이 쪽수만 표시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따로 각주를 안 달고 이렇게 쪽수만 표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라는 이동수단 그와 관련한 내용을 좀 인용했죠. 그들은 배전에 서서 민어, 도미, 킹피시 등 온갖 물고기들이 손살같이 이리저리 헤엄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바이투성이 필바라 지역에 온 대소녀와 미미알리에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다 항해는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 이렇게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지금 이 글은 학교에서 학생이 발표하는 거지만 논문을 쓸 때는 이런 것도 다 논문 그 학회지에서 요구하는 규정이 있어요. 글자 크기 얼마로 해라. 여기 앞에 오른쪽 여백, 왼쪽 여백을 얼만큼 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 학술지에 글을 실으려면 아마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학술지 글이 아니고 학교의 과제로 내는 리포트 형식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학술적 형태의 글의 규칙을 지금 잘 지키고 있죠. 자동차나 말도 하얀 악마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다. 토끼들에게 있는 이동수단이라고는 자신들의 두 다리밖에 없었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도 항상 걸어서 이동했다.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사도 잘 하지 않아 몰린의 가족은 붉은 사막에서 4만 년이 넘게 조상대대로 살아왔다. 4만 년이 넘어. 그죠? 자, 요 각주 3이 있으니까 각주 3을 보면은
역시 이 원작자고 이제 번역한 사람이고 앞의 책 이제 한번 언급됐으니까 책 제목을 또 언급하지는 않고 앞의 책 이렇게 했습니다. 50쪽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지금 직접 인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 인용할 때 이렇게 칸을 띄워서 글자도 조금 작게 하면서 이렇게 표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내용은 원본 속에 원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직접 인용하기에는 양이 좀 많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접 인용입니다. 요 각주 3은 그죠? 간접 인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요 페이지 50쪽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붉은 사막에서 4만 년이 넘게 조상대대로 살았답니다. 요약하자면 토끼들의 생활에 비해 서구 문명은 확실히 삶의 편리성은 훨씬 높았다. 기계와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식주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처음에 갑작스럽게 들어와 토끼들에게는 분명 생소했지만 곧 적응하는 토끼들에게는 서구 문명의 세계가 유토피아였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느껴졌죠. 그죠? 이 살벌한 당근. 하얀 악마는 틀렸다.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배반했다. 성경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다. 탐식,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시기, 그리고 분노. 그 중에서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7대 죄악 모두를 저질렀다. 그렇죠? 전부 다 이제 토끼적 원주민들에게 저지른 겁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7대 죄악을 사실은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토끼들을 지배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망에 이르러야 할 인물은 그들이다. 하얀 악마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제일 옳다고 믿는 교만을 저질렀다. 토끼들의 터전을 보고 탐욕에 눈이 멀어 그들의 토지는 물론 아이들까지 탐식해버리고 그죠? 전부 나오죠. 교만도 나오고 탐욕도 나오고 탐식도 나오죠. 그러고도 모자라 토끼들을 당신들이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정욕. 이것도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든 나태한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토끼들을 당신들의 노예로 만들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성경 말씀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토끼들이 그들에게 방귀라도 들까봐 그들을 어떻게든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게 하여 분열케 만들었다. 이제 교란 작전을 펼친 거죠. 서로 이제 서로 이제 단합하지 못하도록 좀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교화하겠다고 말한 것은 말뿐인 것이다. 이를 영화를 중심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말해보고자 한다. 이제 영화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 가져온 거예요. 영화에 나온 대사니까 이제 직접 인용. 여기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왼쪽 여백도 있죠. 글자 크기도 조금 작게 있죠. 이제 이게 직접 인용입니다. 직접 인용 볼까요? 마오대시 세 자녀들 문제로 왔습니다. 안돼 내 아이들이야. 마오대시 이건 법입니다. 안돼 내 아이들이야. 네빌씨가 새 아이들의 법적 후계인이 될 것입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너희 엄마를 묶어버릴 거야. 마오대 데이지를 돌려줘. 넌 서있고 넌 그대로 있어. 마오대 우리는 적법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을 데려가지마. 안돼. 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늙은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들로부터 떠나.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부분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하얀 악마들 앞에서 토끼는 우는 것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절규하는 것도 그게 답니다. 그들에게 대항할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얀 악마는 끝까지 협박을 해가며 부모와 자식을 떼어놓고 있다. 자, 영화에서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여기 가져왔죠. 특별한 건 없어요. 면제구역에서 신청서가 2건 왔어요. 누구누구가 결혼 허가를 신청했는데 누구누구가 신청한 건 무호강에 사는 자녀를 만나겠답니다. 매우 초조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누구는 새 신발 구입 허가 신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원주민들의 일을 너무나 담담하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비서가 이제 보관